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톡톡사연이라는 채널을 알게 된 이후로 정말 많은 신세를 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웃겨서 배꼽이 빠질 것 같은 사연부터 슬픔에 가슴이 뻐근해져 오는 사연까지 여러 가지 사연을 들으며 완전히 푹 빠져 있는 저에게도 가만히 되짚어 보니까 정말 사연에서나 접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일을 경험했던 과거가 있었더라고요. 결혼을 하신 분들께서는 배우자에게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족을 몇 번째 순위로 올려두고 사시는지요? 망설임 없이 1순위로 뽑는 분들도 계시겠으나 2순위라든지 혹은 3순위, 4순위까지 내려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는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란 저마다 다양하니까요. 하지만 인생에서의 우선순위를 서로 다르게 정한 사람들끼리 결혼한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제 아버지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아주 가난한 집안의 둘째로 태어나셨습니다. 일남일녀 집안의 막내였고 형제라고는 고모 한 분뿐이었죠. 고모는 21살의 나이에 시집을 가셨습니다. 이웃 동네에 살고 있었던, 그래서 일찍이 안면이 좀 있었던 상대와 인연을 맺으셨죠. 서로 집도 가깝고 무엇보다 집안 사정도 다 이것저것 궁금해할 거가 없이 훤히 다 아는 정도이고, 이것보다 편하고 좋은 결혼 상대가 또 있을까 싶네. 누나, 시집 가게 돼서 좋아? 행복한 거야? 너는 가끔 사내 자식이 그런 낯간지러운 소리를 잘도 입에 담더라. 그래, 좋다, 행복하다. 됐냐? 작년에 시집을 갔었으면 아주 늑다리 노총각하고 맺어질 뻔했었는데 그때를 잘 넘기고 나보다 고작 5살 많은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돼서 아주 만족이야. 그래? 그렇다면 다행인데 나는 누나가 시집 가는 걸 좋아하지 않을까봐 그게 걱정이었어. 너는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하는구나. 우리 동네에서 내 나이면 다들 슬슬 시집 갈 생각들을 하고 사는 거야. 여자애가 일찍 시집을 안 가봤자 괜히 나이만 차서 노처녀 소리 듣는다고. 동네 어른들이 그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네가 정녕 모르는 모양이구나. 하지만 누나는 서울로 가고 싶어 했잖아. 난데없이 무슨 소리야. 서울은 무슨. 예전부터 서울에 가서 정말 멋지게 지금 여기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보고 싶다고 했었잖아. 그건 그냥 실없이 했던 소리일 뿐이었어. 너는 왜 그런 걸 귀담아 듣고 그랬니? 근데 누나, 그거 알아? 누나는 항상 서울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평소와는 다른 눈빛이었어. 그게 어떻게 다른 눈빛이었는데? 몰라.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났어. 새벽 밤하늘에 가득한 별들이 꼭 누나의 눈동자에 들어간 것처럼 서울 이야기를 할 때면 누나의 눈이 그렇게나 빛이 났어. 그래서 내가 누나는 꼭 서울에 가고 싶어하고 언젠가는 그걸 이뤄서 살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작년에 시집 간다 어쩐다 이야기가 나왔을 때 결국 흐지부지 되는 걸 보고서 누나가 올해쯤이면 서울에 갈 줄 알았는데 설마 시집을 갈 줄은 몰랐어. 아버지는 주절주절 말소리를 이어가시다가 문득 옆이 너무 조용하다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고모는 조용히 하늘만 올려다보고 계셨어요. 그렇게나 옆모습이 슬프고 무게감이 있어 보이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놀란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 이어가셨죠. 한참이나 침묵이 이어진 끝에 고모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서울에서의 하늘은 여기와 다를까? 그렇지는 않을 텐데 나는 왜 꼭 그럴 것처럼 생각이 될까?
그리고 그날 밤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깼던 아버지는 밤이 무르익은 야심한 시각에 자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고모를 발견하셨죠. 그날따라 밤하늘에 별이 정말로 많았다고. 그래서 계속 올려다보고 있으면 마치 그 별들이 눈동자 안으로 쏟아질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몇 년 뒤 서울로 상경을 하셨던 건 그날의 밤하늘, 그리고 그 아래 고모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서였다고 하더라고요. 고모는 결혼 2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출산 도중에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다고 그렇게만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고모를 기리기 위해서라도 아무 미천 하나 없이 서울에 입성하셔서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시고 그렇게 일만 하셨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드넓은 서울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쓸쓸히 죽어버릴 것 같은 불안감에 아버지는 언제부터인가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바쁘게 일만 열심히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좋게 눈여겨봐준 분들도 계셨고 소개를 받아서 어머니와 만나 결혼을 하실 수 있었죠. 불의의 사고로 가족들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겪으신 뒤 어머니는 꿋꿋하게 버티며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떠나고 남은 자리에 돈이 그나마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걸 쓰지 않고 꼭꼭 들고만 있으셨다가 아버지와 결혼을 하시고 저를 낳으시고 난 뒤로 그 돈을 풀어놓으셨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과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갈수록 강해졌던 아버지는 그 돈을 밑거름 삼아서 사업에 뛰어드셨고요. 그때부터 더욱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년 시절에 아버지를 거의 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란 존재가 대체 어떤 존재인지 알지도 못했죠. 그리고 제 나이 17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야금야금 수면제를 모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많은 양을 한꺼번에 입안으로 털어넣으셨던 그날, 저는 학교를 다녀왔다가 어머니를 발견하자마자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완전히 접으신 건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뒤였죠. 어머니의 죽음 이후 저는 우울과 충격으로 뒤범벅되어 계속 제정신이 아니었고 아버지는 짙은 회의감에 휩싸이신 채 사업을 정리해 가시며 혹시나 당신의 아들도 그런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날까봐 염려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평생 아버지와 친해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제 곁으로 다가와 존재조차 몰랐던 제 고모의 옛 이야기를 해주시는 아버지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뻤던 것 같아요. 어색하고 삐걱거리는 부자관계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대로 자연스레 연락을 하며 지내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저는 전문대를 졸업한 이후 아주 적당한 직장을 잡아서 조용한 일상을 보냈죠. 친구조차 극소수였던 저는 활발하지 못한 제 성격상 이런 저와 다르게 대범한 여자에게 끌렸습니다. 아내는 집안의 사정으로 어릴 적에 여기저기 친척집을 떠돌면서 자라난 경우였어요. 성인이 된 이후로 아내는 그 어떤 가족하고도 연락을 하며 지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외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외로우면 지는 거라고 생각만 했었지. 정신적으로 나약한가는 거리가 먼 아내를 보면서 저는 일종의 동경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결혼을 졸랐고 아내는 저의 지질한 조건이 마음에 차지는 않았으나 연락하고 사는 가족이라고는 다른 지역에 사시는 아버지 한 분이 전부인 제 사정만큼은 마음에 든다고 그랬습니다. 아내는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를 귀찮아하는 것 같았죠. 거칠애 같은 건 질색을 했고요. 어머니의 일을 겪은 바 있었던 저는 아내의 강단 있는 면모가 차라리 의지가 되고 좋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 조용히 결혼해서 살겠다는 저의 뜻을 아버지는 군말씀 한 번 없이 받아주셨어요. 내 도움이 필요하거든 언제든 얘기를 해라. 단지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실 뿐이었죠.
먼저 다가가는 법이 없는 살갑지 않은 며느리를 얻으셨음에도 그것에 대해 가타부타 아무 소리도 안 하셨던 게 제 아버지이십니다. 항상 그 자리에 예의 그 덤덤한 모습으로 계실 것 같았던 게 아버지였건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받은 연락 한 통, 그것은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오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암 선고를 받으신 상태였는데 그걸 자식인 저한테도 안 알리시고 혼자 2달 넘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일상을 보내시다가 쓰러지셨던 거예요. 병원으로 달려간 저는 아버지가 암 말기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를 붙잡고 왜 진작 밝히지 않으셨냐고, 왜 미련하게 그냥 지내고 계셨냐고 제가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저를 불효자로 만드시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러자 아버지가 꺼내신 말씀이 기어이 저를 울렸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처음에 서울로 상경을 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이었고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러고 보니까 나는 서울에서 단 한 번도 밤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없었구나. 앞만 보며 무식하게 달려오느라 밤하늘에 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았어. 그러니 사업 다 접고 나서 건물 하나 재산으로 든든하게 마련을 해놓았으면 뭘하나. 의미 없이 재미라고는 하나도 없이 부질없이 그저 살다가 암으로 죽는 거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 서울에 발을 들였던 그날부터 어쩌면 정해져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구나. 아버지가 미치게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인생만 외롭다고 생각을 해왔었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어떤 심정으로 그토록 힘들게 일을 하셨던 것일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먹고 살 걱정 같은 건 안 하고 무던하게 지내올 수 있었던 건 사실 다 아버지 덕택이었죠.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이대로 외로운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버지와 상관없이 오롯이 저희만의 일상을 보내온 아주 못된 아들과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였어요. 저는 아내에게 제가 생각한 바를 나누기로 결심을 했죠. 결혼하고 나서, 아니 결혼하기 이전부터 저는 아내에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져주었던 사람입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아내에게는 다 져주며 살아왔어요. 아이를 갖는 것은 보다 더 나중에, 그리고 딱 한 명만 낳고 싶다는 아내의 뜻도 저는 진작에 맞춰주기로 한 상태였고요. 아내에게 다 양보하고 져주고 맞춰주며 지내온 저였기에 제 쪽에서 무언가를 요청하는 입장이 되어본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기 암이라는 소식에 아내는 깊은 한숨을 참담하게 내쉬던 와중이었고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해. 뭔데? 무슨 이야기길래 그러는 거야? 그렇게 반문하던 아내는 금방 흠칫하더니 경계의 눈빛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라면 그냥 안 꺼내고 속에 담아둬도 괜찮아. 굳이 어렵게 이야기할 건 없어. 아내가 황급히 그런 말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속으로 한숨이 좀 나왔죠. 이미 아내는 저의 의도를 읽은 게 분명했습니다. 입이 천근만근 같았으나 말을 안 꺼낼 수는 없었네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당신은 이미 짐작을 했구나. 그래, 맞아. 당신의 머릿속에 지금 떠올랐을 그 짐작과 내가 하려는 이야기가 아마도 같을 거야. 아니, 이야기라기보다는 정확히는 당신에게 부탁을 하는 거지. 잠깐만. 나는 그 부탁이라는 거 듣고 싶지가 않아. 나는 그걸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뭘 멋대로 말을 하려는 거야? 뭐? 그럼 언제 준비가 되는데? 이따가? 아니면 내일? 내일 다시 이야기하도록 할까? 아니, 고작 내일까지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 그렇게는 안 돼.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하고 내가 지금 이러는 동안에도 우리 아버지는 죽음에 가까워지고 계셔. 하루하루가 너무 간절하고 소중한 상황이라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그래, 맞아. 내가 하려는 부탁 바로 이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모시자. 우리가 그렇게 해드리자. 응? 제발 부탁이야. 막상 본론을 꺼내자 저는 눈시울이 시큰해졌습니다. 힘없이 웃어 보이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저와 정반대인 듯 싶었습니다. 제가 울컥한 것을 보고서 되려 아내가 고개를 작게 흔들던 그때부터 제가 눈치를 챘어야 했어요. 내가 진짜 아버님 소식 듣자마자 가슴이 너무 아팠고 슬펐는데 설마 이런 소리가 나올까 싶어서 마음껏 슬퍼하지도 못했어. 왜냐고? 당신이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할까봐 겁이 나고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태평하게 슬퍼만 할 수가 있겠어. 그랬는데 진짜로 당신이 이런 부탁을 하네? 진짜 내가 황당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당신은 지금 무슨 병원 시설 열악하고 의료책에 안 잡혀있던 옛날인 줄로만 알아? 왜 굳이 우리가 나서서 아버님을 모셔야 한다느냐 하는 그런 소리를 내? 당신, 그거야말로 암 환자한테 못할 짓이야. 내가 이러는 이유를 당신은 모른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 그냥 암 환자 아니야. 말기 암 환자야, 말기라고. 지금 말기인 암을 극복해내실 확률이 사실 없고 그 확률의 숫자가 너무나도 작아서 기적이라는 두 글자로 대체를 해야만 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많이 남지도 않았는데 자식으로서 남은 날들만이라도 더욱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은 게 대체 왜 못할 짓이라는 거야? 죽음을 앞두신 우리 아버지가 당신은 많이 안 됐다고 생각이 되지도 않아? 많이 안 되셨지. 안타깝지. 근데 말이야, 사람이 인생을 살고 하루하루를 산다고 표현을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아니야.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쪽이 맞거든. 왜냐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며 사니까 인간의 수명은 영원하지 않고 정해져 있고 살다가 도중에 재수없게 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아버님처럼 암에 걸린다든지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더 일찍 죽는 것뿐이야. 당신도 나도 지금 이 순간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 아버님만 죽음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거 아니니까 당신은 제발 호들갑 좀 떨지 마. 그럴 필요가 왜 있어? 시한부 판정 받으신 아버님보다 당신이 당장 더 빨리 죽을지 모르는 법인데? 시한부 판정이 뭐 대수냐는 식으로 나오는 아내를 보며 저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제 아내라는 사람에게 약간 이런 구석이 있다는 것쯤이야 당연히 제가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막무가내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 지경으로 말이 안 통할 거라고는 대화의 포문을 열던 순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거였는데 저는 잠시 정신이 멍해지고 말았어요. 제가 혹시 벽에다 대고 이야기를 한 건가 싶더라고요. 아니면 생판 남에게 이야기를 한 기분이었죠. 제 아내, 제 하나뿐인 배우자에게 시한부 아버지를 모시고 싶다고 이야기를 꺼냈다가 사람은 모두가 죽어가고 있다느니 하는 핀잔을 들었다니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 쓴웃음이 지어졌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 해드리기 싫다는 말을 당신은 그런 식으로 돌려서 표현하는 거구나. 아, 참나. 아버님이 당신한테 그러셨어? 남은 시간 매일같이 함께 해달라고 세상 떠나기 전에 아들이 효도하는 모습 보고 며느리가 드는 수발을 받아보고 싶다고. 그렇게 당신한테 아버님이 그러셨냐고. 아니, 절대 아니야. 당신은 우리 아버지를 대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절대로 나한테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걸 당신은 모르겠어? 나뿐만 아니라 당신한테도 아버지는 절대 그런 부탁 같은 걸 하실 분이 아니야. 그래. 잘 알겠어. 그런데 당신은 왜 이러는 거야? 아버님이 전혀 그렇게 해달라고 그걸 원한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건만 당신은 대체 어쩌다가 혼자 감정에 취해서 이 난리를 피우는 건지 모르겠네?
난리라니? 혹시 당신이 지금 이 상황을 전혀 이해 못한 건가 싶은 의심이 든다. 우리 아버지 몇 달 못 사신다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당신이 발끈해서 별별 소리를 다 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아버님이 앞으로 정확히 얼마나 사실지를 당신이 알고 있어? 신이 아닌 이상 그건 모르는 법이잖아. 3개월을 예상했는데 5개월이나 6개월을 사실지도 모를 일이잖아. 예상보다 더 오래 사시면 좋은 일이지. 당신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제가 너무 속이 답답해서 주먹으로 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향해서 혀를 끌끌 차더군요. 그건 순전히 당신의 입장에서 하는 당신의 생각일 뿐이야. 그리고 당신이 말기암 환자 간병해 봤어? 옆에 붙어서 24시간을 보내봤어? 당신이 의료 지식이 해박하기를 해? 말기암 환자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너무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절대로 간단한 일 아니야. 말기암 환자의 마지막 기간? 그거 진짜 미치게 복잡하고 무거운 일이야. 나는 그런 짐을 지고 싶지도 않아. 당신이 그렇게나 하고 싶어 하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충분히 하겠지만 나한테 그 짐을 같이 지자고 하는 것은 사양이라는 뜻이야. 와, 당신 정말로 너무한다. 진짜 냉정한 사람이구나. 나하고 둘이서 부부라는 가족이고 운명 공동체라는 자각이나마 당신에게 있는지 의심스러워진다.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이 순간에 아내가 생판남처럼 느껴져서 저는 아내와 함께 지냈던 나날이 모두 부질없었던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함께 뜻이 맞지 않는다면 지난 나날이 다 무슨 소용이랍니까? 당신은 아버님하고 같이 부대끼며 살아본 자식도 아니면서 따로 떨어져서 지낸 세월 잘만 살아왔잖아. 그렇게 해왔던 대로 그냥 하면 될 것이지. 당신이야말로 정말 유난이야. 이쯤 되니까 당신하고는 아예 말이 안 통하는 것 같다. 당신에게 아주 많이 실망이야. 가족의 정이라는 게 당신에게는 전혀 없는 모양이구나. 가족의 정? 있기야 하지. 그런데 당신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인생에서 중요한 건 다른 것도 많잖아. 미치겠다, 정말. 당신이 이런 여자였구나. 그럼 대체 인생에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인생을 혼자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사람은 결국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 그리고 사람 중에서 나는 가족이 가장 가깝고 소중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게 인생이야. 아주 그냥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따로 없네. 나는 인생에서 가족의 정이냐 하는 그딴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내 자신의 만족과 기쁨, 이런 감정이 더 중요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딱 질색이야. 나는 당신이 남들보다 현저하게 가족이 적은 사람이라서 그 점에서 더욱 끌리고 좋았던 건데 어머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신 게 나는 참 마음에 들었거든. 시어머니라는 존재를 반기는 며느리가 몇이나 되겠어. 안 그래? 그런데 아버님이 말기암 선고 받으시고 당신이 나한테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모시자면서 이럴 걸 알았더라면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기를 망설였을 거야. 아마 결혼을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었겠지? 아내가 피식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당신 그러면 설마 나와 결혼한 것을 지금 후회한다는 거야? 그 정도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드리는 게 싫다는 이야기네. 그런데 나도 지금 이 말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나는 우리 아버지를 위하는 이 마음과 결심이 꺾이지를 않는다는 거야. 당신은 시한부가 아니잖아. 젊고 건강하고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아니잖아. 무조건 아버지를 위해 드리는 게 옳아. 그래. 내가 갑자기 사고라도 당하지 않은 이상 아버님보다 내가 당연히 더 오래 살겠지.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아닌 나를 선택해서 내 의견을 존중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잘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당신의 곁을 곧 떠날 사람과 당신의 곁에 계속 남아있을 사람. 둘 중에서 후자를 골라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아내의 논리에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죠. 이런 식이라면 끝도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창이라면 아내는 방패였으니 서로의 입장만 고수한다면 결판이 날 리가 없었죠. 저는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바였기에 아내에게 실망과 놀라운 마음이 들면서 진절머리가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일단 좀 식히고 난 뒤에 차분히 다시 대화를 해보자고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이 되더니 그렇다면 내일 저녁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대답했고요. 저는 그래서 아내가 그 시간까지 심도 깊은 고민을 할 요량이겠구나 하는 짐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드러난 결과는 그게 아니었죠. 다음날 저녁이 되었을 때 마주한 자리에서 아내는 저에게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그게 아버지를 효과적으로 돌봐드리기 위한 계획서라든지 제안서 같은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받아든 종이에 적힌 글자를 확인한 순간 제 뒤통수가 얼얼해졌습니다. 그건 바로 이혼 서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야? 내가 뭔가를 잘못 보고 있나? 내 눈이 잘못됐나? 그럴 리가. 당신 눈은 안 삐었어. 멀쩡해. 이혼하자는 거? 맞아. 너 지금 농담 아니고 장난은 더더욱 아니야. 이혼하자면서 이걸 내밀기 위해서 당신에게 하루가 필요한 거였어? 오늘 당신은 이거나 준비했겠네? 내가 밤새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답인 듯 싶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떤 식으로든 나를 원망할 게 틀림없을 것 같더라. 어제 당신하고 너무 신랄하게 언쟁을 벌이면서 내 밑바닥을 드러낸 게 당신이 나를 나중에 공격할 빌미가 될 것 같더라고. 그때를 예상해보니까 소름 끼치기 싫었어. 그러니까 우리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그 편이 가장 깔끔해. 뭐? 깔끔? 우리 아버지가 말기암 선고를 받으셨는데 시한부이신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둘이 으쌰으쌰 힘을 합치는 게 아니라 이혼해서 남남이 되자고? 와, 당신은 정말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날 비꼬아도 별 수 없어. 애초에 당신이 나한테 아버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모시자는 등 그런 소리를 안 꺼냈어야 했던 일이야. 잘못은 내가 아니라 당신한테 있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네. 그때 저는 허탈한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남아있던 모든 감정, 자그마한 일말의 정까지 차갑게 식은 다음 그것들이 모두 날아가는 기분을 느꼈죠. 사람이 사람에게 실망을 해서 이렇게까지 마음이 차갑게 식을 수는 있는 것이더라고요. 이래서 남이나 님이나 한 끗, 점 하나 차이라고 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래, 잘 알아들었어. 내가 대체 뭐하러 당신하고 감정적으로 설전을 벌였던 건지 모르겠네. 어차피 소득이 없을 행동이었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당신은 당신 스스로만 생각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무슨 조율이라는 게 가능했을까? 이혼하자고 해줘서 참 고맙다. 여기서 내가 이혼을 순순히 해주는 게 맞는 그림일 듯 싶네. 그런데 있잖아. 당신 이대로 나하고 이혼을 하면
후회 안 할 자신은 있어? 내가 밤새 고민해보고 내린 결론이라고 했잖아. 후회는 무슨. 그런 거 안 해. 우리 아버지 문제 때문에 당신이 지금 홧김에 이혼 서류 내민 거잖아. 그런데도 어쨌든 이혼하는 걸 후회는 안 한다는 거지? 그럼 모를 일도 없다는 거지? 미쳤어? 내가 그럴 것 같아? 절대 그럴 일 없어. 잔말 말고 도장이나 찍어줘. 되도록 빨리.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이유로 먼저 배우자에게 이혼을 종용하게 되었다면 최소한 부끄럽거나 민망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이나마 수치를 느끼고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 듯 싶었어요. 그러나 이혼 서류 앞에서의 아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하고 후련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자 도대체 저는 이 여자에게 무슨 기대를 하며 결혼하여 살아왔던 것인지 스스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도장을 가져와서 이혼에 동의를 하는 제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있었네요. 저희 부부의 공동 재산이랄 것은 몇 가지 되지 않았으므로 똑같이 나누는 계산도 아주 수월한 편이었죠. 고작 이런 과정 몇 번을 걸치면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버님을 위하는 명목으로 당신한테 재산의 몫을 더 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만큼은 좀 미안하네. 당신이 그 너른 마음으로 이해 좀 해줘.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면 될 일인데 못하는 이유라도 있어? 벌써부터 새 출발 계획을 싹 짜둬서 거기에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는 거야?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당신도 이제 좀 알 거 아니야.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이제 가실 일만 남은 분을 위하는 게 암만 해도 부질없는 것 같아서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재산을 더 떼어줄 수야 없겠다 싶었어. 마지막까지 당신은 정이 싹 털리게 구는구나. 이것 하나만 알아도 당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계속 살다가는 당신이 늙고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곁에는 아무도 없을 거야. 그렇게 되면 돈 써서 간병인 고용하면 돼. 그러니까 결국은 또 돈이 제일이라는 거지. 가만 보면 돈이 인간의 존엄성도 지켜주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막말로 당신이 부자였으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자고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 그만해라. 솔직한 본심을 꺼내는 것에도 선이라는 게 있는 거야. 저는 이제 아내에게 일침을 하기로 이르렀네요.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싶었습니다. 전세였던 그 집이 정리가 되면 저나 아내가 바로 각자 나가버리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세입자가 이혼 때문에 마침 다가온 계약 만료 기간에 맞춰서 이사를 희망하자 집주인께서는 발빠르게 움직여 주셨고 시세보다 정말 저렴한 곳이었기에 금세 다른 세입자가 구해졌습니다. 저는 집주인으로부터 그 날짜가 되면 전세금을 돌려받고 나가기로 하였고 아내는 기다릴 거 없이 먼저 나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월세로 나가 살 것이라서 전세의 반을 미리 돌려받지 않아도 차질이 없는 모양이었죠. 저는 아버지께 차마 이혼 이야기를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말기암 환자이신 마당에 이혼하는 정신 나간 아들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하필이면 제가 바로 그런 불효자인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내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이야기를 전혀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않았고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로 매번 환기를 해댔지만 그럼에도 아버지는 다 아셨습니다.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며 누워 계신 시한부 환자이셨으나 가만히 침대에만 계시고도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 다 꿰뚫어보고 짐작을 하셨습니다. 너네 싸웠냐? 싸우기는요. 그냥 좀 그 사람이 요새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느라 그 사람이 아버지 얼굴 들여다보러 오지도 못하고 있네요. 제가 딱 붙잡고 데리고 올게요. 바쁜 일? 무슨 일? 네 저에게 재산 이야기를 네가 아직 전혀 안 한 모양이구나. 만약 네 처가 나한테 있는 재산을 알았다면 만사 모두 제쳐두고 이곳에만 엉덩이를 딱 붙이고 있었을 테니까 말이다. 네, 아직 모릅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괜히 섣불리 다 밝히지 않기를 잘했다고. 요새 저는 내심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둘이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왜? 네가 혹시 네 처에게 나 좀 간병을 하라고 그랬냐? 네가 그런 소리를 더놓고 할 녀석이 아닌데. 아버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편안한 생각만 하시기에도 벅찬 때이잖아요. 저는 괜히 저 때문에 아버지가 스트레스 받으시고 힘들어 하실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나는 이제 갈 사람이고 남아서 살 사람을 걱정해야지. 너야말로 힘든 생각하지 말고 힘든 길 걷지 말고 좀 편안하게 힘을 빼고 지내라. 머리 아프기 싫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도 별로 좋지 못할 것 같아. 나를 봐라. 지금 이 꼴이 좋아 보이는가? 거무죽죽해진 얼굴, 어느새 삐쩍 말라버린 몸을 하고 누워 계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가슴이 너무나도 아파왔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아내와의 이혼 이야기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서로 안 맞는 게 있어서 충돌하여 부부싸움을 하고 말았다는 것, 이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죠. 이미 자식 내외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간파한 눈빛을 하고 계셨는데 그런 분 앞에서 아무 말씀도 안 드리기는 어렵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을 날 받아놓고서 이러고 있는데 와서 얼굴은 비춰야지. 그게 기본적인 도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일러주어야만 한다니. 네 저도 어지간하구나. 하기사 처음 봤을 때부터 인상이 범상하지는 않더만. 야무진 인매인 듯 싶었으나 달리 보자면 똥꼬집이 대단해 보이는 인매였지. 자기 말만 하고서는 얼른 다 물려버릴 것 같은 그런 인매였어. 죄송해요, 아버지. 와서 얼굴 비추라고 그 사람에게 단단히 이르겠습니다. 아니, 그럴 것 없다. 내가 내 자식을 모르겠냐. 너의 지금 그 눈빛만 봐도 두 사람의 사이가 돌이킬 수 없어졌을 거라는 것 정도는 다 느낄 수가 있다. 너 알아서 해라. 네 마음이 편해지고 머리가 가벼워지는 대로 너 알아서 하면 돼.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이 못난 애비의 눈치를 괜히 볼 필요는 없어. 저는 시한부 아버지 앞에서 제가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만큼 불효가 없을 것 같아 그간 꾹 참고 있었으나 결국 눈물이 새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께 죄송했고 애틋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발 하루만이라도 더 버텨서 더 저에게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달라고 눈물을 훔치며 그날 아버지께 빌듯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혼 과정이 끝나서 아내와 저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어요. 후련함과 쓸쓸함이 공존하고 있었고요. 아내에게 미련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미련은커녕 저는 이제 아내라는 사람에게 학을 떼고 있었죠. 그러는 와중에 남기고 간 짐을 찾으러 온 아내와 마주했습니다. 제 물건들 사이에 아내의 것이 몇 가지 섞여 있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구분을 못 지었는데 아내는 자기의 것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서 깜빡하고 남기고 간 자기 물건들을 찾아서 챙겨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사를 나가는 당일의 아침이었죠. 간단한 물건들을 모아둔 박스 안을 뒤적거리던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는 어디로 가? 아버님은 좀 어떠시고? 그런 걸 당신이 왜 궁금해하는 거야? 알 필요 없잖아. 진짜로 알고 싶어 할 것 같지도 않은데 형식적으로 물어본 거지? 안 그래도 돼. 어머, 깜짝이야. 왜 그렇게 날카롭게 대꾸라고 그래? 그냥 좀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어느 동네로 가는지 정도는 그냥 궁금할 수 있는 거잖아. 아버지의 상태가 어떤지도 내가 궁금해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말 안 해주고 싶다면 그래, 하지 마. 안 알려줘도 되는데 당신답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얼떨떨하네. 아내의 표정은 명백히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를 세우며 대꾸를 한 것 자체가 우습고 가당치도 않다는 듯이 그런 표정으로 비틀린 미소를 그 입가에 걸고 있었어요.
자기 물건을 다 챙겨서 커다란 쇼핑백 하나에 담은 아내가 함께 살았던 그 공간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다음에 결혼하는 여자하고는 여기보다 더 좋은 집 구해서 살아.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때는 수중에 돈이 더 많아져 있지 않겠어? 그렇다 보면 마음가짐이라는 게 또 달라져서 큰 집도 욕심을 내보고 대출도 크게 받아볼 깜냥이 생기는 거지. 당신은 아버님 돌아가시는 걸로는 별다르게 돈이 안 들어올 테니까 그게 좀 아쉽다. 바닥난 인성으로 막말을 날리는 본색을 다 드러냈다고 해서 아주 거리낌이 없구나. 잘도 짓거리네. 근데 미안하지만 나는 전혀 안 아쉬워. 돈이 간절해야 아쉬울 텐데 그렇지가 않거든.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건물, 이제 그거 내 거야. 다달이 들어오는 세만 받고 살아도 나는 전혀 아쉽지가 않은 몸이야. 건물이라니? 무슨 건물? 아버님한테 무슨 건물이 있었다는 거야? 무심코 대꾸하던 아내는 점점 더 표정에 경악을 비치고 있었습니다. 상상조차 못해본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니 그렇게 놀랄만도 하였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그냥 작은 상가 건물 하나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어. 근데 그게 제법 쏠쏠해. 위치가 괜찮아서 그런지 아담해도 아주 알짜배기인 건물이야. 그거 알아? 우리 아버지 말기암이라는 선고를 받으시고 나서 내가 당신한테 아버지를 같이 모시자고는 했어도 아버지한테 돈 쓰자는 이야기는 안 한 거? 생각해봐. 우리가 아버지한테 돈 한 푼을 따로 드린 적이 있었는지, 혹은 아버지가 우리한테 돈 한 푼이라도 요구하신 적이 있었는지. 그래서 지금 그 말이 진짜라는 거야? 사실이야? 아버지가 그러니까. 건물 주셨어?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그걸 나한테 숨겼어? 그게 가능해? 가능하지 못할 건 뭐야? 그리고 숨긴 게 아니라 굳이 말을 안 했을 뿐이야. 당신이 물어봤으면 내가 알려줬겠지. 우리 아버지가 건물주이냐고 당신이 만약 물어봤다면 나는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을 해줬을 거야. 그런데 당신이 한 번도 안 물어봤잖아. 보는 사람의 복장이 터지도록 그 순간 저는 너무나도 태연하고 뻔뻔한 얼굴이었을 겁니다. 태연 자약하게 말을 잇는 저를 보면서 아내는 발을 동동 구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쇼핑백은 손에서 내팽개진 채였어요. 이건 말도 안 돼. 기만이야, 사기야. 왜 그렇게 열을 내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화가 날 일이 뭐가 있어?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된다니? 당신 미쳤어? 제정신이야? 길 가는 사람은 아무나 자꾸 한번 물어보면 답이 나올 거야. 자기 아버지가 건물주인걸. 자기 와이프한테 말을 안 한 남자가 얼마나 고의적이었는지. 어디 한번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답을 알 거라고. 열이면 열, 전부 다. 말을 안 한 남자가 잘못한 거라고 할 거야.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뭐라고? 아니, 내가 지금 계속 말을 했잖아. 아버님이 건물을 가지고 계셨던 거 여태까지 안 밝힌 당신이 잘못을 한 거라고. 그래서 나도 지금 말을 하잖아. 그래서 내가 잘못을 했는데 이제 뭐 어쩌라고? 그래봤자 당신하고 나 이미 남남이야. 잊었어? 우리 이혼했잖아. 아내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열을 올릴 때는 언제고 이제는 안색이 시체처럼 변한 상태였어요. 저는 당당하고 도도하고 성깔도 있는 아내가 그렇게 패배감이 짙은 얼굴이 되어 망연자실하는 걸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런 얼굴도 할 줄 아는 여자라는 것을 처음 알았었네요. 아내는 전에 없이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내보이며 말을 했습니다. 내 말은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나 무정할 수 있냐는 거였어. 당신 성격상 아버님 건물은 오롯이 아버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거가 아니라고 철저하게 그렇게 여겼겠지. 그래, 이해는 간다. 하지만 재산 한두 푼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건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부동산. 어떤 사람이든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건물주라는 단어인데 나랑 이혼이 완료되기까지
언급 한 번은 안 했다는 건 당신이 나한테 너무한 거야. 작정하고서 나를 완전히 엿먹인 거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돼.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니? 이혼 서류 들고 나타난 게 나였어? 도장 찍으라고 강요를 했던 쪽이 나였던가? 이제 아내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였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입술에는 후회가 가득 묻어나오고 있었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당신도 잘 알잖아. 만약에 당신이 아버님의 마지막까지 모시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건물 이야기만 했었어도 내가 당신하고 이혼 안 했을 거라는 거, 망설임 없이 아버님을 모시겠다고 했을 거라는 거 당신도 다 알잖아. 스스로가 더럽게 속물적이라는 이야기를 잘도 하는구나. 당신하고 이혼을 한 게 조금도 후회가 되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미 법적으로 완벽하게 남남이 된 상태라는 게 이렇게나 후련할 수가 없다. 안 돼. 이렇게는 안 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생각을 한참 잘못했던 것 같아. 한 번만 다시 나한테 기회를 주라. 응? 내가 자존심 강한 여자인 거 당신도 잘 알지? 내가 이렇게 울면서 비는 거 본 적 있어? 내가 누구 앞에서 이렇게 무릎이나 꿇을 여자 같냐고. 나 진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러는 거야. 아내가 울부짖으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속이 시원하지도 않았고 고소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애잔한 마음이 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하더라고요. 아내에게 조금의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당인데 이제 와서 뭘 어쩌겠나요. 제가 몸이 건조한 눈빛으로 한숨이나 계속 내쉬자 저를 회유하는 건 안 되겠다고 판단을 했는지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안 받아준다면 아버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릴 거야. 찾아뵙고 나서 다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구할 거야. 아버님은 나를 받아주실지도 몰라. 누구 마음대로 그러겠다는 거야? 아버님은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잖아. 내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빌면 아버님이 나를 불쌍하게 봐주실 수도 있는 일이야. 설마 진심으로 저런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네요. 그런데 아내의 표정이 여간 처절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러다가 불구덩이라도 뛰어들겠다 싶더군요. 제가 가로막는다 하여도 상관없이 아버지를 찾아뵙겠다며 아내가 하는 소리를 듣고 저는 이런 임기응변을 발휘하기로 했죠. 당신이 전에 했던 소리가 있었지? 그게 맞았어. 우리 아버지 정말 얼마 못 사실 것 같았는데 컨디션이 계속 올라오고 그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최소한 반년은 거뜬히 버티실 것 같다고 의료진들도 그러더라. 그런데 컨디션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 관건이라서 조심하셔야 되거든.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보면 우라통 터져서 당신이 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돌아가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조금씩 차근히 이야기의 밑밥을 깔아놓도록 해줘. 그러고 나서 당신이 조심스레 찾아뵙는 게 나을 것 같아. 안 그랬다가는 죽도 밥도 안 돼. 그럼 나한테 연락을 주는 거지? 일단 한 달 뒤에 당신이 우리 아버지 뵙는 걸로 할게. 정말? 그래, 알았어. 나도 그럼 준비하고 있을게. 그런 기회라도 줘서 고마워. 후들거리는 다리로 일어난 아내는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엉망이 된 얼굴의 아내가 너무 낯설어서 저는 내심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말았네요. 건물 밖으로 나간 아내를 슬쩍 지켜봤더니 한 손에 쇼핑백을 든 채로 힘없이 터덜터덜 걸으면서 연신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속상해서 미치겠는지 갑자기 길에 주저앉더니 신경질적으로 울더라고요. 거기까지 보고서 저는 마저 이삿짐을 쌌고 몇 시간 뒤에 이사를 시작했죠. 새로운 보금자리에 짐만 딱 갖다 두고 아버지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내에게 했던 컨디션이 올라오고 어쩌고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완전히 허구였습니다. 아버지는 사실 오늘 내일 하고 계셨어요. 저는 이혼한 아내와 마주쳐서 나눈 대화 그리고 이사간 집의 이야기까지 아버님께 들려드렸습니다. 힘겨운 모습을 하신 채로도 아버지는 피식 웃으셨죠.
그건 즐거운 웃음이 아니라 한숨 같은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혹시나 아버지가 아내를 보고 싶어 하실까봐 그걸 여쭈었으나 아니었어요. 전혀 안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안 본 채로 떠나는 게 편하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대처가 옳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제가 한 달이라고 얘기한답시고 정말 그 아내 아버지를 찾아가서 뵐 생각을 안 한 아내라는 인물이 세상 대담했습니다. 기본적인 인간적인 정이라는 것이 아내는 결여된 사람 같았어요. 도리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생전에 아버지를 뵙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되기도 전에 3주가 지났을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와 눈도 많이 마주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안 돼. 내 마지막 기회가 이렇게 날아가다니. 아버님, 왜 갑자기 떠나신 거예요? 이건 아니죠, 아버님. 갑작스레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상태가 확 나빠져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 아내는 머리를 감싸지며 울부짖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면서 아내는 그런 말을 하면서 울부짖었는데 그 모습을 본 모두가 미친 것 같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장례식장에 바닥을 치며 오열을 해봤자 그 모습으로 저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인연도 여기서 끝이겠네. 이제는 만날 일은커녕 연락할 일도 없을 테니까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 이게 끝이라고? 우리 좋은 친구 사이로라도 남을 수 없을까? 저기, 그 전부터 궁금했는데 건물은 어디에 있는 거야? 무슨 동네인데? 건물 이름이 뭔데? 1층에 뭐가 들어와 있는데? 아버님 지인으로 보이는 분들이 건물 어쩌고 이야기하는 걸 장례식장에서 하시기는 하더라. 가까운 몇 분들은 다 알고 계셨던 거겠지. 그래서 나도 알고 싶은데 알려주면 안 될까? 알아서 뭐 하려고? 정없이 사는 당신은 그런 정보를 웬만하면 모르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야 신경 쓸 거리가 줄어들지. 아, 맞아. 저번에 당신이 해줬던 조언은 나한테 앞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더라. 그건 참 고마워. 다음에 결혼하는 여자랑은 더 좋은 집에서 살라는 조언 말이야. 나는 그걸 따를 작정이야. 어떤 여자를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하면 엄청 좋은 집에서 살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제는 돈 좀 펑펑 쓰면서 살라고 그러셨거든. 재혼을 할 거면 잔정이 많고 상냥한 여자랑 하라는 말씀도 남기셨어. 나도 전보다 더 좋게 살 거니까 당신도 그렇게 살아. 이번 생에는 만나서 참 유감이었고 다음 생에서는 아예 만나지 말자. 그 이전까지는 저 스스로도 몰랐는데 제가 작정을 하면 하고 싶은 말을 술술 다 뱉을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답답하지 않도록 아내에게 시원하게 말을 다 하고 나니까 제 가슴도 뻥 뚫린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니 한때 저의 아내였던 그 여자는 완전히 삶의 의욕을 상실한 얼굴이 되고 말았죠. 조금의 미련도 없이 저는 등을 돌렸고요. 몇 달 뒤 우연치 않게 접한 소식으로는 그렇게나 술을 퍼마시고 산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사실 저는 아버지의 재산 이야기를 진작 밝혔더라면 이혼도 안 하고 둘이 함께 아버지의 마지막 나날을 지켜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런 생각으로 남몰래 혼자 후회를 몇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양평에 사는 김미숙이라 합니다. 요새 다 큰 손주 덕에 매일 이 사연을 듣는 낙으로 살다가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힘든 시간 버틸 수 있게 해준 사람이 있나요? 저는 오늘 제 인생에 있었던 그 단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까마득한 시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집 주변으로는 온통 산이나 논밖에 없었고 가장 가까운 구멍가게도 걸어서 30분은 가야 했었죠. 저희 가족은 집 근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을 하였고 어느 정도 크고 나서부터는 저도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지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아들이 아니고서야 딸이 학교에 쭉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대학까지 가는 건 상상하기 힘든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최소한의 교육까지만 마치고 그 이후부터는 돈을 버는데 급급했습니다. 제게는 동생이 5명이나 있었는데 둘째가 아들이었던지라 부모님은 둘째 동생만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싶어 하셨어요. 어린 제가 보아도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는 않았기에
저 역시 딱히 공부보다는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더 집안 형편에 보탬이 되고 싶었던지라 불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15살이 되던 해 부모님이 크게 아프시는 바람에 이전처럼 농사로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농사를 아예 놓을 순 없으니 부모님은 아픈 와중에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셨지만 수확량이 이전처럼 많지는 않았죠. 하지만 부모님의 몸 상태는 계속 안 좋아지셨고 졸지에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상황이 되자 장녀였던 전 서울에 올라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소식만 듣고 무작정 작은 짐가방 하나 들고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언젠가는 서울에 가보고 싶었지만 설마 돈을 벌러 서울에 가게 될 줄은 몰랐죠. 서울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저는 어린 마음에 여기저기 구경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장 돈을 버는 것이 급하니 바로 일자리부터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죠. 바로 저처럼 어린애가 일자리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을요. 어떻게든 저렴한 가격에 허름한 방 한 칸을 구하긴 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가지고 온 돈만 다 까먹고 집으로 보내야 할 돈은 못 버는 상황에 이를 지경이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나머지 그냥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저를 고용하지는 않았죠. 시간이 흐르자 정말 위기의식이 들면서부턴 먹을 것도 아껴가며 물로 배를 채우고 어쩌다 버려져 있는 밥 같은 것도 슬쩍 챙겨와 끼니를 때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를 버텼을까요? 간신히 빌렸던 방도 더 이상 묵을 돈이 없으니 다시 짐을 싸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끼니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밤에 몸 누울 곳이 없어 막막해지고 말았죠. 그 다음날 전 오늘이야말로 기필코 일자리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일할 곳이 없나 알아보기 위해 살던 곳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까지 걸어서 갔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전봇대에 전단지 하나가 떡 붙어 있더라고요. 미싱시다를 구한다는 내용이었고 거리가 그리 가깝지 않았지만 가릴 게 없었던 처지에 전 무작정 전단지를 들고 적힌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혹시 거기서도 나처럼 어린애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며 공장에 도착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와 또래 아이들, 심지어는 저보다 어린 애들까지도 일을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작업반장으로 보이는 분한테 미싱 일을 하고 싶어서 왔다고 했더니 그분은 제 나이도 무엇도 묻지 않으시고 일당이 얼마이며 하루에 몇 시간 일한다는 내용만 기계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작은 기숙사 같은 곳에서 잠도 재워준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하며 꼭 채용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작업반장은 절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제가 앉을 자리를 알려주었고 그날부터 전 바로 일에 돌입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당시 일당이 50원인가 6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큰 돈은 아니긴 했지만 한 푼이 아쉬웠던 때였고 지금처럼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아끼며 집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절대로 잘리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미싱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사람들은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일했어요. 닭장을 생각해 보시면 그때의 모습이 어땠는지 쉽게 아실 것 같네요. 허리 한번 피기 힘든 쾌쾌한 공장에서 다들 웃음기 하나 없이 미싱만 하는 걸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일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했지만 당장 갈 곳도 없었고 지금 이곳이 아니면 제가 일할 수 없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일은 제 생각보다 더욱 힘들었습니다. 배치된 자리에 앉아서 손끝이 부르트도록 미싱질만 했기에 몸은 너무나 아팠고 단순 업무이기에 재미도 없었습니다. 저는 성격도 내성적이었던지라 가까이 앉은 사람과 대화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혼자 묵묵하게 일만 했는데 그래서인지 일하면서 더 외로움도 컸던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법적 근로시간을 벗어나서 추가로 일하면 따로 수당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 때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분명 처음 일하러 왔을 당시 작업반장이 이야기했던 근무 시간은 하루 10시간 정도였는데
일이 많다는 이유로 근무 시간을 다 채워도 쉬러 가지 못하고 하루에 15시간, 16시간 일하는 건 부지기수였고, 그렇게 고개 한번 못 들고 일해도 겨우 이것밖에 못했냐는 등, 이따위로 일하고 돈 벌려고 하는 거냐는 등 온갖 폭언은 다 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고된 일이 끝나고 기숙사에 가면 쉴 시간도 모자란데 그 얼마 없는 시간을 쪼개서 매일 밤 화장실에서 몰래 눈물을 흘리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못 들을 소리까지 들어가며 하루의 절반이 넘도록 일하는데도 손에 쥐이는 돈은 쥐꼬리만 했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한 달 정도 미식 일을 하고 있을 쯤에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몸을 던져 근로자들의 부당한 대우 처우 개선을 외친 사건이 있었어요. 한껏 지쳐있던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무리한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기대감에 사로잡혔으나 잠깐 화제만 됐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더라고요. 부풀었던 기대감이 일순 꺼지고 나니 이제 정말로 희망이 보이지를 않아 매 초, 매분, 매 시간마다 이 일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돈을 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숨도 쉬기 힘들었고 왜 나는 나만을 위해 살지 못하지? 하는 생각에 가족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또 아무 걱정 없이 학교만 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 한 명이 공장에 들어오게 됐어요. 예쁘장하게 생긴 언닌 제 옆자리에 앉았는데 어느 날 제게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어디서 왔냐면서요. 평소 사람들과 말을 하지 않았기에 언니의 이런 질문이 갑작스러웠고 저는 겨우 시골이라고 조심스레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언닌 자신도 시골 출신이라면서 서울에 올라온 지 꽤 되었다고 하면서 나이부터 이름까지 하나하나 알려주더라고요. 이금자라는 것과 22살이라는 것. 묻지 않았지만 술술 얘기하는 언니의 모습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지만 그래도 누군가 제게 말을 걸어줬다는 것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면 작업반장이 눈치를 주었기에 긴 얘기를 할 수 없었지만 성격이 무척 쾌활하고 밝은 언니 덕분에 그날 조금 덜 힘들게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도 언닌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또 일이 끝나고 기숙사 방으로 가려 하면 절 붙잡아서 맛있는 걸 챙겨주는 바람에 좀 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언니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꽤 깊은 이야기까지 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이 아파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올라온 얘기, 겨우 올라왔건만 살던 방에서 쫓겨난 이야기, 미싱일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다는 얘기, 그간 속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었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슬슬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얼결에 저는 언니와 빠른 속도로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론 전 단 한 사람, 금자 언니 때문에 이 일을 간신히 버텨나갈 수 있었습니다. 말도 잘 안 하고 수줍음이 많던 저에게 유일하게 먼저 다가와준 사람이었고 너무나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다 맛있는 걸 얻으면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야 한다며 저한테 준다고 아끼고 아껴서 밤에 몰래 주곤 했고 어린 나이에 장녀로서 동생들 돌보고 아픈 부모님 도우느라 혼자 서울로 올라와서 일하는 제 처지를 안쓰럽게 여기고 일을 하면서 이것저것 모르는 것, 부족한 것 하나하나 다 챙겨주면서 도와주었습니다. 사실 시골집에 있을 때도 젖먹이 동생들 돌보라, 부모님 농사일 도우랴, 누가 저를 챙겨준다기보다는 제가 누군가를 챙기고 양보하는 게 익숙하고 당연했는데 금자 언니 덕분에 난생 처음으로 동생으로서 보살핌을 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죠. 어린 마음의 금자 언니가 진짜 언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너무 좋고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금자 언니 덕에 힘든 미신 공장 일을 이어가고 있었던 어느 날, 당시 몸이 안 좋아서 그날 할당량을 다 못 채우는 바람에 밤늦게까지 남아서 잔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늘 사람이 꽉 차 있던 공장에 저만 있으니 무서워서 최대한 빨리 일을 마치고 자러 가려고 했죠. 근데 갑자기 작업반장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일을 다 했는지 확인하려고 온 줄 알고 저는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작업반장이 대뜸 제 손목을 잡고 몹쓸 짓을 하려고 드는 거였습니다. 저기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 도와달라 외쳤지만 공장은 기숙사에서도 약간 거리가 있었고 주변이 주택가도 아니었던지라
제 부름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나쁜 일을 당하기 직전에 금자 언니가 나타나서는 있는 힘껏 작업 반장을 밀어내며 제가 공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금자 언니 역시 저를 따라서 도망쳤죠. 지금 시대야 그런 일이 있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만 그 당시는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가해자에게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쓸데없는 일로 경찰을 귀찮게 했다는 핀잔이나 분명 기집애가 꼬리쳐서 그랬다는 이야기나 듣는 게 전부였기에 그런 행동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이라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자 언니가 절 껴안아주며 다독거려줬을 때야 그동안 운 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눈물이 쏟아졌고 언니 품에서 엉엉 울며 마음을 조금이라도 진정시킬 수 있었죠. 그 뒤론 솔직히 단 하루도 일을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짐승 같은 사람의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돈을 안 벌 순 없었으니 작업 반장 아래 또 다른 관리 직급을 가진 분한테 며칠만 일을 쉬게 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너무나 냉정한 목소리로 그럴 거면 아예 그만두라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전 울며 겨자 먹기로 며칠간 일을 이어나갔습니다. 금자 언니도 이런 제 상황을 자기 일처럼 너무 가슴 아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작업 반장의 얼굴을 봐야 한다는 것에 고통을 느끼며 미싱질을 하고 있는데 제 안색이 너무 좋지 않았는지 금자 언니가 저를 계속 살피다가 윗사람에게 간곡하게 부탁해 저를 먼저 퇴근시키더니 저한테 할당된 작업량을 전부 금자 언니가 해줬습니다. 제 할당량이 결코 적지 않았던지라 제 것까지 하려면 언니는 분명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할 텐데 전부 다 알면서도 저를 위해 그렇게 해주었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언니 덕분에 전 편히 쉴 수 있었지만 언니 무리하게 일을 하는 바람에 다음날 몸살이 나고 말았죠. 그때 전 언니를 간호하면서 수없이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언닌 행여나 제가 마음을 쓸까봐 웃으면서 이까짓 거 별일도 아니라고 네가 쉬었으면 됐다고 말해주었고요. 그날 전 그런 언니한테 고마워서라도 더 악착같이 버텨야겠다는 다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5년간을 그곳에서 버텼습니다. 그쯤 언니는 시집을 가야 한다며 일을 그만두게 두어야 한다고 미리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죠. 가족 같던 금재 언니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서글프던지 일을 하다 말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금재 언니는 그런 저를 달래며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일 끝나고 더 이야기하자고 토닥거렸죠. 그날 일이 다 끝나고 언니가 간다는 생각에 우울한 얼굴로 방 안에 있었는데 언니가 제가 있던 기숙사 방으로 와서 저에게 선물이라며 옷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 옷은 하얀색 원피스였는데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옷이었어요. 이런 옷은 그간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옷이었기에 눈이 동그래졌죠. 이게 뭐야 언니? 언니가 엄청 아끼는 옷인데 우리 미숙이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져왔어. 깨끗하게 빨았으니까 바로 입어도 돼. 언니 자주 놀러 올 테니 울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 알겠지? 언니... 미숙아, 언니 미숙이랑 같이 일해서 이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어. 언니 옆에 있어줘서 그간 정말 고마웠어. 언닌 미숙일 진짜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 가까스로 눈물을 참고 있던 전 금자 언니의 마지막 말에 그만 또 울음을 터뜨렸고 금자 언니도 많이 슬펐는지 절 껴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언니, 안 가면 안 돼? 안 되겠지? 기어이 저는 이기적이게 언니를 붙잡고 말았지만 언닌 저를 꼭 안아주며 토닥여 주었습니다. 분명 미숙이는 똑똑하니 뭐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금자 언니는 헤어지는 그날까지도 제게 정말 다정하고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떠나는 게 더 가슴 아팠고 이기적인 마음이지만 언니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허나 언니가 좋은 남자를 만나 이 공장을 벗어나는 일이니 진심으로 축복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간절히 바랬습니다. 언니가 여길 벗어나 만큼 정말 잘 지낼 수 있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저는 그러지 못하더라도
언닌 꼭 그럴 수 있길. 먼지 구덩이 같은 곳에서 미신기계를 돌리며 언니의 평안을 빌고 또 빌었죠. 금자 언니가 떠난 미신 공장은 거짓말 조금 못해서 100배는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위로해줄 사람도,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웃어줄 사람도 없으니 마음이 헛헛하고 더 말없이 일만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가와도 금자 언니만큼 친해질 수도 없었고요. 사무치는 그리움에 언니가 있었던 자리를 바라보다 다시 일을 하길 반복했던 날들이었죠. 그렇게 언니가 나가고 저는 약 1년 정도 미신 공장에서 더 일을 했는데 그 사이 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몸도 많이 나아졌고 자란 몇몇 동생들도 부모님을 도와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 제가 더 이상 서울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미신 공장을 바로 그만두고 다시 제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갔죠. 아무래도 집으로 돌아가니 더 이상 그 뼈아픈 노동을 하지 않아도 돼요. 쾌쾌한 공장 냄새를 맡지 않아도 돼요. 일단 살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을 봐 안심이 되기도 했고요. 저는 부모님을 도와서 또 몇 년간 농사를 지으며 점점 서울 생활을 잊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고향에 있으면서도 문득문득 금자 언닌 생각이 났습니다. 언니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언니도 내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언니 생각을 하면 늘 좋은 기억들밖에 없어 언니를 향한 그리움도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친척 중 한 분이 명절을 맞아 저희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친척 언니는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미신 공장에서 일했다는 걸 듣곤 자기가 서울에 어느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됐는데 사람을 구하고 있다며 제게 일해보라고 권유하더라고요. 서울이란 곳은 여전히 겁나고 좋은 추억이 많은 곳도 아니었지만 친척 언니가 돈만큼은 확실히 벌 수 있는 곳이라 하자 또 마음이 훅했습니다. 제 살 길을 위해서라면 고향보단 서울에서의 삶이 훨씬 나았고요. 다만 안정된 이곳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서울에 올라가 미신공장 때처럼 또 그 고생을 할까봐 두렵기도 했죠. 허나 저는 친척 언니가 생각해보라고 한 날짜를 넘어 몇 날 며칠 더 고민하다 결국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다시 서울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떠나기 전날까지 자식이 또 힘겨운 서울살이를 하러 간다니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번은 친척 언니의 소개로 마련된 일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전처럼 막막하진 않았죠. 허나 작업 반장에 관한 안 좋은 일을 경험했기에 사장님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식당 사장님과 사모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나이가 좀 있는 부부셨는데 절 보자마자 친척 언니의 소개로 왔다 하니 반겨주셨고 오느라 고생이 많았다며 차부터 한 잔 내주셨습니다. 사실 제게 일을 시키는 사람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처음이었죠. 사장님과 사모님은 소개로 왔으니 잘해줄 거라 믿는다며 급여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셨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바로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인정도 많고 직원들도 잘 챙겨주시는 사장님과 사모님 덕에 그리 힘들진 않았습니다. 미신 공장에 비하면 훨씬 괜찮은 곳이었죠. 하루 종일 식기들을 씻고 테이블을 닦으면 허리가 뽀개질 듯 아프긴 했어도 돈 버는 일이 다 그렇다고 여기며 할만했습니다. 그리고 전 그때 일하는 식당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식당에서 배달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참으로 성실하고 우직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남편을 향해 어쩜 그리 성실하냐고 입을 모아 말했을 정도였죠. 또 어쩐지 금자 언니가 떠오르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자기 힘든 것보다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 힘든 걸 더 보지 못하고 없는 형편에도 늘 무언가를 나누려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반했던 건 바로 금자 언니를 닮은 그런 부분이었어요. 전 그런 남편에게 점점 정을 느끼었고 제가 먼저 만나보자고 고백을 하며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요. 남편은 처음에 그런 제게 난색을 표하며 고백을 거절했지만 제 마음이 계속 남편을 향하자 어느 순간 남편도 조금씩 호감을 갖더군요. 저는 이때다 싶어 남편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썼고 저의 진심을 드러내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갖는다고 하죠. 남편은 짝사랑한 지 6개월 만에 드디어 남편은 제게 넘어왔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하니 남편은 정말 금자 언니만큼이나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일할 때 힘들어 보이면 몰래 제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당 떨어질 때를 대비해 먹으라며 단 음식들을 놓고 가기도 했죠. 마치 금자 언니가 그래주었던 것처럼 일터에 남편이 있으니 참 든든하고 일하는 게 편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남편과의 연애는 거의 식당에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미소가 지어질 만큼 정말 하루하루 사랑으로 채워졌던 날들이었어요. 그럴 수 있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을 만큼이요. 또 연애를 하면서 남편이 좋은 사람인 것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포부가 있는 사람이란 것도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집안 사정 때문에 배달 일을 하며 돈을 모으고 있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업이 있었고 그 명확한 꿈을 계속 가지고 있었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더 많은 매력을 느꼈고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이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서두르고 싶었고 그렇게 저희는 짧은 연애 끝에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계획했던 것과 달리 아이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아이가 생긴 뒤에는 정말 애들 키우는데 온 정신을 쏟느라 바빴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 너무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적어도 저희 아이들은 부모님이 도와주겠답시고 어린 나이부터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고 공부든 뭐든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잘할 수 있었으면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차린 사업이 성공을 해서 저희 부부는 큰돈 걱정 없이 제 바람대로 아이들이 이것저것 원하는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육아를 할 수 있었지만 사업이 언제 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저도 짬짬이 일을 했어요. 일을 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 역시 일을 하는 게 마음이 편했고 아이들이 좀 자라고 나니 집에서 부업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컸어요. 걸음마를 했던 아이가 말을 하고 말을 하던 아이가 어느 날 보니 학교에 가고 교복을 입더니 사회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와 남편에게 각자 결혼할 사람들을 데려오더군요. 참 시간이 이렇게 빠르다는 걸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들이 다 커서 결혼도 했을 쯤 남편은 사업을 첫째에게 물려준 뒤 은퇴를 했고 저도 이제는 조금 쉬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부업을 그만두었습니다. 한동안은 남편이랑 오붓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저와 남편 모두 식물 보는 걸 좋아해서 유명한 식물원도 가고 종종 산을 타기도 했습니다. 또 집에서 취미로 식물을 기르기도 했고요. 제가 키우는 나무들과 꽃들을 사진 찍고 아이들에게 보내며 부부만의 여가를 즐겼죠. 허나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이 생활도 계속되니 조금 더 보람찬 일은 없을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문득 봉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변에 제 나이에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늘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언젠간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해보자는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다가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저도 나이가 들었지만 저와 똑같이 나이가 든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분명 보람을 느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일만 해놓고 늙어서 무슨 고생이냐며 하지 말라고 절 말렸지만 전 그런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 삶을 찾고 싶다는 이유로 늦은 나이에 힘겹게 공부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일을 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의 일은 녹록지 않았어요. 치매 환자들도 많았고 환자들 중엔 통제도 할 수 없는 분들도 많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예기치 못한 갈등이 생기기도 했죠. 특히나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일을 하고 나면 온몸이 쑤셔 쉬는 날엔 여기저기 파스를 붙이고 그저 끙끙 앓아누워야 하기도 했습니다. 자식들도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있는 걸 보곤 속상한 얼굴로 왜 굳이 평생 일해놓고 또 왜 일하냐 잔소리를 했지요. 허나 전 그래도 이 나이에 병원에서 일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더라고요.
또 어르신들을 모시다 보면 저절로 보람도 느끼고요. 일은 고되었지만 그 모든 걸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보람이었습니다. 덕분에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나가 기쁜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돌봐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서도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요양병원은 요양사마다 담당하는 층이 따로 있는데 당시 제가 맡고 있는 층은 4층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3층 인원이 부족해서 처음으로 3층의 병동을 돌며 환자들을 관리하게 되었어요. 익숙한 사람들이 아닌 만큼 혹시나 실수하는 일이 있을까봐 기존 3층 담당 요양사에게 주의할 점은 있는지, 3층에 있는 환자들 목록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물어가며 정보를 받아냈습니다. 먼저 이름을 훑어보며 특이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았죠. 그런데 3층 내 병동을 쓰고 있는 환자 중에 이금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자마자 문득 과거 친언니처럼 좋아했던 금자 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금자 언니에 대해 떠올리지 않고 있었는데 이렇게 금자 언니란 이름을 보니 새삼 그 15살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병동을 하나하나 돌며 환자를 돌본 뒤 드디어 금자 언니와 이름이 같은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그 병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음을 옮길 때마다 드러나는 환자의 얼굴에 저는 그만 우뚝 멈춰섰을 수밖에 없었어요. 병동 내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드는 침대, 거기 누워있는 건 정말 금자 언니였거든요. 언니와 마지막으로 본 게 50년이 넘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제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했던 금자 언니 얼굴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직감적으로 금자 언니란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놀란 얼굴을 감추지 못하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언니의 곁에 앉아 물었습니다. 금자 언니, 나 미숙이야. 언니 기억나? 미신공장에서 일했던 김미숙. 하지만 언니는 제 목소리에 느릿하게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릴 뿐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만 깜빡였죠. 언니, 나 미숙이라니까 미숙이. 진짜 기억 안 나? 그에 저는 한 번 더 제 이름을 이야기하며 금자 언니가 저를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허나 언니는 한참 동안 가만히 저만 바라보다가 잔뜩 쉰 목소리로 누구야?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언니에게 몇 번이고 이야기를 해도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저는 그 밝고 건강했던 언니가 이렇게 앙상하게 말라서 요양원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너무 슬퍼 다른 환자들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금자 언니가 저를 못 알아보는 와중에도 울지 말라는 식으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비록 언니가 나를 기억하지는 못할지언정 그 착한 성품은 그대로라는 생각에 더 서러워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죠. 나중에 담당 요양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언니는 이미 이 요양원에 들어온 지 10년 가까이가 된 상황이고 치매가 심한지라 매일같이 들어오는 요양사도 못 알아볼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처음 올 때 자식들이 금자 언니를 데려왔는데 요양원에 맡겨진 이후 자식은 단 한 번도 언니를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언니가 기초생활수급자라 병원비가 들 일도 없으니 그냥 요양원에 맡긴다는 핑계로 버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금자 언니는 대략 1년 전에 암 선고를 받고 6개월 시한부 판정까지 받은 상황이라고 했죠. 다행히 예정된 기간을 넘어서 아직 살아있기는 하지만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요양사도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곤 언니의 처지가 안 돼 혼자 눈물을 훔치다가 제 일이 끝난 뒤 늘 3층으로 병동으로 내려가 금자 언니를 다시 만나러 갔습니다. 언니, 나 이제 어릴 때랑 달라. 자식 새끼들도 다 커서 이제 영감이랑 둘이서만 살고 있어. 그러고 보니 언니가 어릴 적에 나랑 헤어질 때 준 옷 아직도 집에 있는데 나중에 언니 일어나면 보여주고 싶어.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구냐는 듯 그저 저만 바라볼 뿐이었지만 저는 아랑곳 않고 금자 언니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부터 시작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뭘 먹었는지 등등 시시콜콜한 것도 가리지 않았죠.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언니에겐 참 할 말이 많더이다. 제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자식은 몇 명 낳았는지, 자식들 이름은 뭔지,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병원에 들어오게 된 건지, 전 언니가 궁금해할 것 같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언니한테 말을 하다 보면 언니가 제 이야기를 다 이해하고 있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처럼 우리 미숙이하는 다정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말을 걸어줄 것만 같았어요. 그게 그저 희망이란 걸 알면서도요. 근무가 끝나도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언니 머리맡에 다가가 옛날 언니가 그랬던 것처럼 언니에게 말을 걸어야만 마음이 편해졌지요. 이미 주름살이 가득하지만 그대로인 순한 눈매를 보다 보면 저절로 그 당시의 기억이 되살아나곤 했어요. 미신 공장에서 있었던 너무나 고단했던 그리고 너무나 아련했던 기억들이요. 언니도 저도 너무 힘들어 서로를 의지해야 했던 그 시절이 떠오르면 언니도 저도 많이 늙어버렸지만 마치 제가 정말 다시 15살이 되어 언니 앞에 있는 것만 같았죠. 언니를 만나고 난 후엔 퇴근 후 집에 와서 아무 이유 없이 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왜 그러냐며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재차 물었지만 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도 잘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주간 퇴근 후 금자 언니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였을까요? 언제나처럼 제 이야기를 듣던 언니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지금까지 뭐라고 말을 하려던 적은 처음이라 너무 놀라서 하던 말도 멈추고 가만히 있었는데 언니가 꺼져가는 목소리로 미수가 하고 부르더군요. 50년 만에 언니에게서 제 이름을 듣자 저는 다시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저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언니, 이제 나 기억나? 정말 기억나? 미숙이, 기억나? 우리 미숙이. 그래 언니, 금자 언니, 나 미숙이다. 언니가 그렇게 챙겨줬던 미숙이. 우리 미신 공장에서 같이 일했잖아. 미숙이가 이제 다 컸네. 그럼 언니, 우리 못 본 지가 벌써 50년이야. 언니도 나도 많이 늙었지? 언니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그래, 미숙이, 미숙이. 언니는 길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겨우 제 이름 정도만 말했지만 여전히 언니 기억 속에 제가 남아있다는 게 반가웠던 저는 언니의 마른 손을 꼭 잡고 그 어린 시절 언니한테 얼마나 고마웠는지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밤새도록 했고 언니는 그저 중간중간 우리 미숙이라고 말하며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아마 언니는 이승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절 만나고 싶었나 봅니다. 처음으로 저를 알아본 바로 다음 날 제가 요양병원에 출근을 하기도 전에 언니는 눈을 감았거든요. 믿기지 않은 눈으로 정 가만히 흰 천을 덮은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언니가 제가 우는 걸 바라지 않을 것 같아서 간신히 참고 병원에 등록되어 있는 언니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렇게 언니의 자식이 올 때까지 저는 언니가 혹여 외로울까봐 양해를 구하고 일도 미룬 채 언니 옆에서 언니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계속 잘 가라는 인사만 건넸던 것 같습니다. 잘 가라고, 외롭지 않게 가라고, 쓸쓸하게 가지 말라고요. 몇 시간쯤 뒤 언니 아들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돈 없으니 그냥 화장만 한다고 하더군요. 언니를 병원에 버리더니 대충 화장만 하겠단 말에 저는 순간 화가 뻗쳤지만 가까스로 참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언니 마지막 가는 길을 그렇게 초라하게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니의 아들에게 돈은 전부 내가 낼 테니 화장도 장례도 납골당에 모시는 것도 다 진행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장례식장에 전화해서 언니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3일간 몇 안 되는 조문객을 맞이하고 끝까지 언니의 명복을 빌어주고 납골당에 언니를 모시고 나니
참 허무하더군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싶었습니다. 언니랑 그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이 단 하루뿐이었다니요. 조금만 더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줄 순 없었는지, 아니면 조금만 좋은 시절에 언니를 만날 순 없었는지, 꼭 지금이어야 했는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언니가 예정된 시간보다 더 오래도록 견뎌주었기에 단 하루라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미신 공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버텨준 언니에게 또 한 번 고마웠습니다. 금자 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올해가 3년, 이제 곧 4년이 됩니다. 언니는 천국에서 잘 지내는지 가끔 꿈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웃고 있습니다. 언니 꿈을 꿀 때면 저는 늘 주말에 시간을 내서 언니가 있는 낙골당을 찾고는 합니다. 언니 잘 있는지 안부도 묻고 저는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목이 아플 때까지 몇 시간이고 언니의 유골함 앞에서 떠들다가 해가 질 쯤 집으로 돌아오고는 해요. 가족보다도 더 가족 같았던 금자 언니.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 늦지 않게 언니를 만날 수 있겠죠.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못다한 이야기를 다 나누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 언니는 그때처럼 많이 웃어주고 절 다정하게 쓸어주겠죠. 혹시 저와 금자 언니의 관계처럼 가족이 아니지만 가족처럼 소중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저는 금자 언니라는 소중한 인연을 만나 정말 많은 추억을 선물 받았고 또 인생의 힘든 구간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언니와의 마지막 만남은 짧았지만 언니가 준 추억은 정말이지 귀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저도 그 인연을 잊고 살기도 했고 지금은 그런 인연에 대한 감사함을 못 느끼기도 했지만 마지막 순간 언니와 다시 이렇게 만나 연을 다시 맺고 그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 떠올릴 수 있어 너무도 감사했네요. 이제 여러분의 인연을 평생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따뜻한 사랑과 함께 오늘 하루도 평안히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나의 언니, 나의 인연, 나의 추억. 금자 언니,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